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이곳 워싱턴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되는데요. 모든 그 어떤 드라마나 그 어떤 영화보다도 한국의 상황이 전 세계에 있는 눈길을 끌었던 한 주였습니다. 여기서도 TV만 틀면 한국 얘기가 나오고 한국 목소리 나오고 한국 사람들 이야기, 이재명 대표 목소리, 한동훈 대표 목소리가 나와서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한 주였습니다. 탄핵 표결에는 결국 실패를 했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살아남았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 많은 외신 기자들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들을 보면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 관계를 우려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향후에 내다보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중국 매체에 가까운 홍콩계지만 이제 중국 매체라고 볼 수 있는 SCMP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잡으면 대중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표현을 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절제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절제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또 AP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대통령 자리를 뺏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을 우려해서 여당이 이와 같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액션을 취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전에 진행된 전 주한 미국 대사들의 행사였는데요. KEI라는 한미경제협회라는 곳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여자분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좀 있으실 텐데 이분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행위였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다른 분들도 대체로 다 비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이제 스티븐스 대사의 경우에는 21세기 한국 대통령의 정당성은 민주성에서 나오는데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그런 민주성에서는 이제 거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남자분이 해리 해리스 전 대사인데요. 한미일 3국과 한일 양자 관계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것은 비상계엄 조치 자체가 빠르게 끝났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영향을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커트 캠벨 미국 부장관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을 관할하는 국무부의 부장관이고 여기 시간으로 3일입니다. 여기 시간으로 3일 아침이었어요. 그 시간에 이제 비상계엄 소식이 한국에서 전해졌고 그때 행사가 있었는데 부장관이 자청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코멘트를 좀 하고 싶다고 하면서 중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잘못된 행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백악관도 이때는 우려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회의 표결이 되고 그다음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는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서 안도한다는 메시지를 백악관에서 내놨고요. 4일 날에는 여기 시간으로 4일 날에는 이 표현들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3일에는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4일에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을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각한 오판이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캠벨이 한 말이었는데 심각한 오판, badly misjudge했다. 그리고 매우 문제가 있었고 또 illegitimate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illegal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규칙에 매우 어긋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국무부가 5일 날 점심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6일 새벽인데 그때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을 초월한다는 멘트가 국무부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국무부의 정례 브리핑 상황이었는데 한국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맨 앞에 나왔고 거기에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때 이런 표현들 이것도 국무부답지 않은 표현입니다.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이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하고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의 양쪽 특정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를 초월하는 그런 것이다.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다른 행정부를 다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고 한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한국의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혹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동맹은 그대로다. 뒤집어 말하면 바뀌는 상황을 우리는 가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국무부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또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를 촉구하고 또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비공개로 관여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겠다. 그리고 비공개로는
관여하겠다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썼는데요. 그 말은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그 조치 자체가 비민주적이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이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인 촉구와 그리고 비공개적인 관여를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도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주로 주한미군에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들이 바로 쏟아져 나왔고요. 여기는 미국이니까 주한미군에 영향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계엄 사태를 지지하는가, 그런 결정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변인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인들 중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우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했을 때 이와 같은 비슷한 사태가 한국처럼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떠올린 것은 지난 10월 말에 한국하고 미국의 양국 외교 및 국방장관이 모두 한데 모이는 2+2 회의였습니다. 여기 워싱턴에서 열렸는데요. 지금 사진 보시면 왼쪽부터 김용현 국방장관, 그리고 조태열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외교장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이렇게 4명입니다. 이들이 이날 이제 강조한 것은 한미 동맹이 철통 같다, 아이언클라드이다 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부분, 그것을 이제 규탄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온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 과연 3일 밤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외교적으로 성취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 왔고, 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한미일 3자 간의 협정, 트라이래터럴 협정을 맺어서 이런 우리의 동맹 체계를 상당히 강화했던 그런 성취가 있었고, 이 부분이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높이 평가받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걸 성취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외교적인 성과가 일시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어떤 불안정성,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동맹국들의 다소 의구심, 그런 것을 배제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당일날 환율은 여기 미국에서는 오전이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기사를 쓰는 동안에 계속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날 제가 보고 있었던 중에 1420원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1430원 됐고 40원 넘어갔고 한순간에는 1446원도 찍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새벽 2시에 한국 외환시장이 종료되었을 때는 142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에 역외 시장에서 이제 NDF 거래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았지만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고, 특히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계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는 확연하게 하락세가 다시 뚜렷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고 1410원대 정도에서 쭉 거래가 되다가 금세 해결되지 않는 이 분위기, 그런 것을 보면서 점점 다시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14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 이제 월요일 날 장이 또 열려봐야 우리가 이번 탄핵 표결이 불발된 사태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한국인들의 달러 환전 수요가 많았다는 그런 분석을 제가 들었는데요. 환율이 갑자기 치솟았을 때 그 주체가 누구였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주체였던 것 같다. 외국에서 달러를 사고 원화를 바꾸자는, 원화를 내다 팔자는 수요가 많았다기보다는 한국 쪽에서 그런 수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그날 하락했던 것, 사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면. 근데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동시에 환율이 상승한 것은 당시에 이제 그동안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자산을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어쨌든 이 결과로서 환율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상당 수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연말이고 자금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연말까지 이제 결제를 완료해야 된다든가. 근데 막판이 되어서 이런 효과로 자금 환율이 많이 상승하면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쪽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날 환율이 그렇게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동시에 한국 ETF
ETF로 불릴 수 있는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EWY라고 하는 티커를 쓰는 이 ETF는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보는 동안 계속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뭐 어디서 끊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겸 순간에는 7%까지 급락을 했고 보시면 그때는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여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낙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또 이제 계엄 해제되면서 빠르게 또 다시 올라왔고요. 그날 제 기억에는 1%대 하락으로 준수하게 마감이 되었는데 이후에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다시 조금 내려가서 처음의 수준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엄 전으로까지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윌리엄 패색이라고 사실 한국을 잘 아는 그런 칼럼니스트이고 한국에 관해서 다소 이제 비판적인 그런 기사도 많이 썼던 분인데 이번에는 포브스에 게재를 한 글이 굉장히 우리의 뼈를 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았음을 입증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솔직히 뭐 마음이 아픈 말이죠. 예.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제 한국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미국에서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회를 방문해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머스크 아들을 이렇게 목마 태우고 가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만나고 나서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조차도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완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시는 요분 이렇게 이 사람하고 요 두 사람이 정보효율부의 차기 수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을 만나고 나서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열정이 느껴졌다. 정부의 과도한 지출, 잘못된 부분을 바꿔야 한다는 신념, 그 신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고요. 이날 머스크가 기자들을 상대로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500 세액 공제를 다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그것은 사실은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공화당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없어질 것으로 다들 예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없애기가 쉽지 않다고도 하는데요. 제가 들은 것은 공화당 의원 중에 그 누구도 7,500불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취지. 다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허들이 있죠. 라마스와미는 에너지부의 대출을 조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지금 여러 배터리 기업이나 이제 국내 기업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 투자를 할 때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출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가 같이 합작법인에서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조사를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보효율부라는 곳에서는 미국 정부의 지출을 3분의 1 토막을 떨어내겠다고 했으니까 3분의 2로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런 목표가 달성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날 이 두 사람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설득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제 짐작입니다만 이 실리콘밸리 특유의 문화, 미친 듯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야만 바뀌는 거지 하나씩 뭐 조금씩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못 바꾼다. 아마 그 말은 실제로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논리에는 상당히 이제 동감하는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 부딪혀 보면 이게 민간 기업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앞에 보시는 분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이번 트럼프 당선 전에는 다소 위기 상황이라는 표현도 듣기도 했는데요. 뭐 공화당 내에서 리더십이 어떻다는 둥 이런 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딱 끈끈하게 묶여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또 벤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장남 그 사람들과 이제 딱 하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원 의장의 위상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눈길을 끌었던 뉴스 중에는 페이팔 마피아의 현실 정치 장악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람은 데이비드 섹스 크래프트 벤처스 창업자인데요. 페이팔에서 처음에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하고 이 사람하고 그런 몇 명이 모여가지고 페이팔을 창업을 했고 이 사람은 당시에는 1999년 이 무렵에는 COO를 맡았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큰 돈을 벌었죠. 여러 가지 뭐 스타트업을 했다가 뭐 팔기도 하고 하면서 큰 돈을 벌어서
해서 현재는 벤처스 VC를 하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 사람을 AI 및 크립토 자르에 임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하고 암호화폐 분야를 총괄하려는 역할을 맡긴 건데요. 이것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폴 애트킨스라는 사람, SEC 위원을 했던 인물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는데, 이 사람도 지금까지 크립토 분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SEC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피터 틸을 중심으로 했던 페이팔 마피아, 또 이제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했던 실리콘밸리의 어떤 세력,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동부의 워싱턴에 와서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16년에 이제 피터 틸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했던 그 순간이 이런 흐름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일기 트럼프 정부에서는 충분히 자기들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았는데, 이번 2기에서는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구체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것에 이제 벤슨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니, 이제 러트닉이니, 아니면 머스크니, 이런 사람들이 다 끼어 있는 거라고 보고요. 섹스가 들어온 것, 애킨스가 들어온 것 다 마찬가지의 그런 묶음이라고 봅니다. 머스크 푸시라는 표현은 제가 만든 말인데, 그린스펀 푸시라는 표현을 많이들 썼지요. 예전에 그린스펀 의장이 경기가 조금 나빠질 것 같고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즉각 금리를 떨어뜨려서 바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다소 비판적이기도 한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머스크 풋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자산이 떨어지는 거를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스펀 풋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거든요.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제 자산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개입해서 그 바닥을 받쳐준다면 그런 것을 이제 그린스펀 풋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지금은 이제 머스크가 개입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암호화폐 세력들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가격이 되었든 아니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되었든 이 암호화폐 시장이 뒤로 후퇴하는 꼴은 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한동안은 그런 시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거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의 정치를 놓아두지 않을 거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주가라고들 합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꼴은 보기 싫어하는 거죠. 보기 싫고 그때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갑자기 급락해서 예를 들면 $1,000로 뭐 떨어진다든가, $1,000는 좀 과한가요? 뭐 $10,000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순간이 오는 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시 이게 시장이 한동안은 바닥에 깔려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어느 순간 부러지지 않는다는,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 기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피터 나바로가 돌아왔습니다. 전 백악관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한미 FTA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한국에 대해서 다소가 아니라 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역 흑자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을 굉장히 때리고 싶어하는 분인데, 제이미슨 그리어라고 앞서 USTR 대표로 임명된 사람과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16 그 사태, 의회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었고, 나오자마자 공화당 전당대회로 달려갔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환호성을 들으면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라이트 하이저하고는 사실은 약간 사이가 서로 좀 미묘하게 경쟁 관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기 때. 그래서 그리어는 라이트 하이저의 비서실장이었고, 그리어하고 나바로는 제 생각에는 같이 협력해야 되고, 서로 아마 분명히 관세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아마 서로 다소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주중대사가 또 임명되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데이비드 퍼듀 전 조지아주 상원의원입니다. 리복이나 달러 제너럴 같은 곳의 CEO를 역임을 했고요. 달러 제너럴이라는 곳은 이제 한국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달러 트리, 달러 제너럴 이런 달러 스토어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이 다 1달러인 거예요. 그런 지금은 사실은 근데 1.25달러로 올랐습니다. 이런 달러 스토어의 CEO를 해본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을 임명한 것이 중국에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트럼프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주중대사를 통해서 주중대사에 자기의 측근을 임명함으로써 언제든지 핫라인이 열려있다, 소통 창구가 열려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해줬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온건파입니다.
앞서서 지난 1기 때에도 보면 기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중국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중국한테 과도한 정책, 관세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으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비용을 아끼려면 미국의 일자리를 아시아로 이동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웃소싱을 하자는 얘기고, 아웃소싱을 하면 기업은 좋지만 미국인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데 기업인의 입장에서 그런 정책을 지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주중대사가 된 입장에서 보면 대만과의 관계 지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마코 루비오 같은 사람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마코 루비오가 국무장관으로서 굉장한 대중 매파인데, 말하자면 주중대사는 대중 비둘기파를 내세웠고,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한테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할 때 대중 강경책은 대국민 메시지에 가깝고, 실제로는 중국하고 트럼프가 어떤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세를 높이고 중국을 때리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라인을 열어놓고 어느 순간에는 딜을 하려고 하겠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